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실무 변제기간 보겠습니다. 변제기간은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36개월. 이게 원칙이죠. 36개월.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수입을 적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어디에서 받는 월평균 수입은 얼마고, 변제기간 동안 땡땡 학원을 운영하는 얻은 월평균 수입은 얼마다.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몇 명인지. 이 중위소득은 월 이제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로 정해져 있는데, 저 여기 법원에서 내가 다 요거의 60%를 이제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죠. 1인이 뭐 109만원, 2021년 기준으로는 뭐 109만원, 2인은 184만원, 3인은 239만원, 4인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조하고, 그대로 이제 산수죠. 181에서 생계비 빼고 가용소득은 요거고, 회생연 보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부 회생연일 때 이제 2%가 5%를 이제 나중에 그 받는 금액에서 정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재단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회생연 보수가 뭐 처음에 이제 인가후 보수 15만원을 예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경에 따라 임치한 금액의 1%를 지급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주로 이제 조세죠. 조세나 4대 보험.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근저당권이, 뭐 질권도 마찬가지로 주로 근저당이죠. 근저당권, 별제권부 채권이 있을 때 이거를 인지기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저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일반 회생채권제에 대한 변제, 뭐, 주로 네모칸이나 이런 거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양은 많아도 오히려 딱 요거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런 빈 칸 채우기죠. 칸을 정확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걸 잘못 채우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산가치 보장을 미래의 소득으로 다 해주니까 특별하게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확정 채권,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나중에 받죠. 그때 이제 문제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변제율 35%, 청산가치 1,500만원. 지금 이 청산가치라는 거는 현재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 금액을,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산가치를 보장을 해줘야지 개인회생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 아까 36 곱하기 75만원 얼마니까 2,742만원이 나왔죠. 이거를 라이프니츠 계수에 의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는 3년 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현재의 가치로 환가를 해보니까 2,127만원 돼요. 그럼 청산가치보다 어떻습니까? 높죠. 이게 만약에 현재 가치보다 낮게 나오면, 청산가치 낮게 나오면 인가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실제 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한번 정확한 어떤 변호사님들이 쓰신 책이니까 잘 틀리거나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뭔가 오해할 만한 거, 이런 포인트 되는 거를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통상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알파의 오메가, 거의 100%라고 해도 다 아니죠.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머지 뭐 재산 목록에 이것도 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이걸 인가 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첨부 서류에 불과하죠. 채무자회생법상 가장 중요한 인가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입니다. 청보,
그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변제계획의 경우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와 이의를 하는 경우 그 인가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14조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고. 4. 변제계획의 인가일 결정일 기준하에 평가한 개인행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 보장.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채권자가 동의하면은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원칙이 보장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면 이 원칙은 배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이제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4개 요건, 적합, 법률 규정의 적합, 공평, 공정, 형평, 수행 가능성, 그 다음에 비용 납부, 그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 4가지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변제계획 인가일 결정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다음 강목보다 적지 않아야 됩니다. 즉, 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행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3% 플러스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2를 가용소득 전부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3을 최소 변제금의 원칙. 가, 최, 청가, 최입니다. 세 가지 요건. 사실상 총 7가지 요건을 총 6가지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외에도 있었죠. 여기 외에 4개, 6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인가가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인 청산가치를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보장해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산출된 시가의 경매시 평균 낙찰률을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청산가치 파악을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개인회생 실무상 별도의 감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KB 부동산 리브온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KB 부동산이 정확하죠. 그래서 뭐 다 이용합니다. 가정법원도 그렇고. KB 부동산 리브온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그 파악된 기준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청산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 합계액과 채무자가 파산 시 채권자에 배당되는 청산가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산가치의 경우 인가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 변제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을 보정하여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36개월 변제기간이 원칙이고, 다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 달리할인법이 호프만식이죠. 손해배상에서는 호프만식으로 이용되고,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실무상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 이른바 라이프니츠 산정 방식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식 수치는 21월일 때 0.9958, 22개월 때 1.98, 뭐 이런 식으로 라이프니츠 수치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개월수마다 산정되는 수치가 다름을 알 수 있죠. 개인회생 실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제출 시 변제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죠. 그리고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일로부터 통상 60일, 2달에서 3달 사이에 첫 번째 변제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90일과 가까운 날에 채무자의 급여일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첫 번째 변제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달로 보시면 될 거예요. 법률이 예정할 변제계획 인가일은 통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가 제출된 후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난 후 인가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 시점과 첫 변제금 납입일과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인가 전 3개월 정도는 먼저 변제금을 선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난 후에는 통상 약 3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나머지 변제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60개월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시 총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기준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미 낸 3개월의 변제금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3으로 잡고 나머지 57개월에 해당되는 라이프니츠 수식을 더해 현재 가치 할인율을 정하게 됩니다. 위 라이프니츠 표를 살펴보면 57개월에 해당하는 게 얼마죠? 50.64333656 그죠? 50.6433이죠. 여기 3을 더하면 53.6433이 현재 가치 할인율을 구하는 최종적인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를 경우 36개월이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3개월 미리 선납된 변제금을 고려해 라이프니츠 수식의 33개월은 얼마입니까? 30.7719 30.7719 33.7729죠. 아까 3을 더했으니까 33.7719가 변제금이 현재가치 할인액을 구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이유로 변제금을 조절하는 사항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검토 시 채무자의 재산은 2,900만원입니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을 50만원, 변제기간은 60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청산가치와 총 변제금을 단순 비교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2,900만원, 총 변제액은 60개월이니까 5, 6, 30, 3,000만원. 재산이 2,900인데 총 변제액이 3,000만원. 넘었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월 50만원 변제금이 현재 가치인 할인율을 고려할 때 50만원에 아까 이제 3달 50만원 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3개월이죠. 33개월이 3 플러스 33 33.7719 그렇죠? 아, 이거 50개월이군요. 50개월이니까 53.6433이네요. 53.6433을 곱하면 50만원에 2682만 1650원입니다. 217만 9천원. 217만 9천원이 모자라요. 이런 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회생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50에서 좀 더 올려야 되겠죠. 5만원을 한 올려보고 수치를 따져봐야 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뭐 한 5만원 정도 더 300 정도가 부족하니까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5, 6 그쵸. 5만원 갖고 드시면 힘들 수도 있어요. 5만원 한 6만원? 일단 뭐 그 이제 5, 6, 7을 때려 박아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차액 부분에 대해 재산을 처분해 변제할 것인지 아니면 가용소득을 조금 올려 변제할 금액을 정한지 문제가 발생하나 통상 그 범위가 크지 않다면 그쵸, 가용소득을 자기가 좀 줄여 쓰고 상향의 변제금을 결정하는 건 실무죠. 처분하는 데는 번거롭고 인가도 안 나오고 그쵸. 각주를 보겠습니다.
가용소득 합계 현가만으로 청산가치보다 금액이 적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환가액 전부를 변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부족액만 투입하면 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입을 사용해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팽창주의라 그랬죠. 가용소득에 대한 변제가 주가 되므로 이 경우 부족액만 투입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차를 팔 수도 있죠. 뭐 중고차 한 4,500짜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팔아서 없애면은 청산가치가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위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을 60만원으로 책정해 본다면 현재 가치는 적용 액수는 60 곱하기 53.6433은 3,285만 980원으로 청산가치를 넘어서게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게 되죠. 또한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모두 투입하였으므로 후술할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역시 충족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월 60만원의 변제금으로 변제기간이 인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65만원 넣어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가최라 그랬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최소 변제금의 원칙, 뭐 공평, 정의, 형평, 뭐 법률에 적합할 거, 비용 다 납부할 거,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죠.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이해했을 때 세 번째 최소 변제금 원칙, 5천만원 넘으면 5%, 아니 3%, 그 다음에 5천만원 미만인 땐 5천만원 이상일 땐 3% 플러스 100만원, 5천만원 이하일 땐 5%.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가용소득 제공 원칙을 보겠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및 채무자 및 피부양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관리비, 차임, 재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의 경우에도, 가용소득 제공 원칙의 경우도 채권자가 이해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되지 않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일단 뭐 나머지 포함해서 5가지 원칙만 만족하게 되면 변제계약 인가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거의 상당수 사건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므로 실무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변제계약을 작성합니다. 뭐 대리인이 일일 열심히 해서 사전에 뭐 채권자들이 동의를 다 받고서 사전에 교섭을 해서 진짜 완벽하게 짜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드물죠. 그렇죠? 채권자가 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빚 탕감 받는데 뭐. 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어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 총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청산가치보다 많이 못 미치거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최소 변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므로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 지점에서 작년 2020년 8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컨버터블 도산 전환제도, 개인 회생에서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이런 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최소 변제금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은 전환시키라고 했죠. 신속하게 같은 판사가 그 서류는 거의 그대로 유지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만 한 장만 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왜냐면 뭐 이미 부채증명서나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 재산관계 서류, 파산이나 회생이나, 자, 첫 번째 뭐가 생각납니까? 파산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상 개인회생자도 파산 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사실 소득이 좀 있는 거지, 있느냐 아니면 청산가치 회생 가용소득이 없느냐 이 문제지,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미 파산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파산, 개인 파산으로, 왜냐면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너가 알아서 해라. 파산 들어오고 말른 말어.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하다가 하면 또 몇 개월 지나서가 자꾸 늦어져요. 파산 면책. 차라리 물론 뭐 나는
나중에 따로 하겠다라고 반대를 표시하면 모를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면 자동으로迅速하게 전환이 되고, 뭐 법원도 채무자도 갱생에 되게 유리한 타입이고, 또 법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회생위원이랑 개인 파산 관제인도 마찬가지죠. 신속하게 회생위원 어떤 조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쉽게 뭐 이미 재산 조사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소득 같은 거에 투명하게 먼저 회생법원 판사님이나 회생위원이 샅샅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 파산도 한번 스크린 해보고, 그 외에 혹시 과거에 뭐 부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상속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쉽게 끝날 수가 있죠. 또한 가용소득과 관련해 변제계약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약은 인가를 위해 근거 없이 수익을 높게 잡거나 미래 발생할 수익을 예상해 가용소득을 잡는다면 법원은 그 변제계약은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인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 산정하면서 중요한 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가용소득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한 사람당 뭐 50만원, 80만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채무자와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현재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이 소명되면 배우자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이 있고 일정한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채무자의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 대비 70에서 130% 범위 내라면 배우자 역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애가 둘이면 하나씩 나눠야 되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사이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2명을 모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채무자와 배우자 각각 자녀를 1명씩 부양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 채무자의 부양가족은 본인과 자녀 1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4명인 줄 알고 자기가 월급 350이에요. 4명이면 280인가 그랬습니다. 뭐 한 7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배우자도 뭐 350인데 한 200 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80으로 줄어들죠. 그럼 280에서 180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350에서 180, 170을 내야 돼요. 처음에 한 70 정도만 낼 줄 알고 떨렁 신청을 했는데 170? 뭐 생활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산은 어차피 개인회생제도가 엄청 궁핍한 허리띠 졸라매기인데,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천리만 운동하는 거죠. 그쵸? 근검 전략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폐지되는 경우도 많죠.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1명이라면 이를 반번에 0.5명씩 부양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가 또 대학생이에요. 0.5명씩. 그러면 0.5명 110에서 180이면 얼마예요? 145. 145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200, 108, 140 정도는 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약의 가용소득은 최저 생계비를 1인과 2인이 중간값으로 하여, 그쵸? 1인일 때 110, 2인일 때 180이니까 180하고 110의 중간은 290 나누기 2는 145죠. 만약 미성년자가 3인이라면 2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생계비 중간 가족으로 산정합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건 중요한 팁이죠. 개인회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IF에 적힌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 및 채무자 자신만 포함한 인원이 가구수가 됩니다. 2021년 개인회생 최저 인정 최저 생계비를 보겠습니다. 1인 109만원, 2인 180만원, 3인 239만원, 240만원 정도로 생각해요. 4인 300만원, 292만원, 5인은 뭐 드물죠. 그죠? 그래서 3인 정도까지만 외우고 계시면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상담할 때 대략 매월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수령해서 이걸 빼주면 되니까 110, 180, 239만원, 240 정도. 그리고 만약 채무자의 수입에 비해 채무자의 배우자의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도 보니까 어떤 분은 뭐 500인가 뭐 어느 땐 1000, 뭐 영업 학습지 교사 하시는데, 이분은 거의 이제 파산 상태고요. 파산이라면 별 문제 없죠. 그죠?
만약 채무자의 수입에 비해 배우자의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위피해서 배우자를 체크할 때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이가 만 60세 이상 되고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연금 등 수령액이 현저히 적어 채무자의 생활비 지원이 없으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가족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채무자가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부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간, 채무자의 형제 자매들이 부담하는 부모님 부양비가 없다는 사정, 부모님이 재산 내역,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유, 부모님의 수입 등을 소명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요건들을 소명해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미성년 자녀에게 장애 또는 질병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료비 등을 소명해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더 인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개인해상 상담 시 이러한 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우 양육권이 누구에게 양육비는 각자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양가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고 전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며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한다면 채무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자녀들에게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실제 자녀들에 대한 양육 뺀 나머지를 채무자의 수입으로 산정하고 사업마다 다르게나 양육비를 추가 생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요즘 양육비 많이 주죠. 뭐 550만원, 뭐 70만원까지 뭐 둘이면 140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생계비 110, 250 되죠. 월급이 30, 300이면 50 정도 내면 되죠. 한편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고 채무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미성년자 자녀 2명 모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그 양육비를 채무자의 수입으로 산정해 채무자 자신을 포함 부양가족 3인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0 받고 배우자로부터 50, 50씩 받는다. 그럼 300으로 정하고 300에 3인이면 얼마나 그랬어요? 239만원이 됐죠. 300에 239만원 60 정도 되겠네요. 61만원 정도. 그리고 채무자가 이혼했고 미성년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들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가용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수입이 400 정도이고 미혼이며 특별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저 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 가정합니다. 채무자가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는 105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295만원은 가용소득이 되어 이 가용소득이 모두 채무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월 400 정도의 수입이 있던 사람의 생활은 생각보다 지출이 많게 됩니다. 특히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보험 납입액이 실비보험 정도는 유지해도 무방합니다만 다행인 경우 높은 월세를 내는 집에 거주하는 등 채무자에게 인정된 최저 생계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는 경우 이를 유지하려 한다면 법원은 변제 수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또는 미신고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제 가격을 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을 매도하고 보험을 해지하며 거주를 변경하는 등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얘기죠. 방만한 상태에서는 그 재반 비용을 다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때문에. 채권자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 수입 400인데 1인 생계 미혼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빚을 졌지만 도박이나 아니면 무슨 뭐 보증을 잘못 했을 때 295 토해내라. 그죠? 가용소득 산정과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추가 주거비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각 지역 물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추가 주거비를 인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비가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가용소득 산정과 관련 추가 주거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 회생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서울회생법원 신청 매뉴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실무와 관련해서 뭐 아주 다양한 사람은 이제 교과서를 열심히 보셔야 되고 다만
개인 파산을 아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직원 분들이 개인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교과서를 보기에는 좀 딱딱하고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일단 신청서하고 그 신청서 중에서 가장 실수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잘 설명을 해놓고 또 중간중간에 가장 많이 틀리는 거를 어차피 이분들도 다 법인 파산관제의 개인 파산관제인 회생위원분들, 개인 외부 회생위원들을 변호사님들이 다 아니면 신청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님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아주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해서 이번에 아마 몇천 부가 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정도를 알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사안에서는 무궁무진하죠. 케이스는 제도의 파산이 어떻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인권이 어떻고, 협의 분할이 어떻고, 편파 변제가 어떻고, 부부 재산 분할이 어떻고, 그렇죠? 혼인 중 재산 분할이 어떻고, 명의 신탁이 어떻고, 그렇죠? 임차부 증금이 어떻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는 어떻고, 보험 계약을 왜 변경했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교과서를 쭉 보면서 또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매뉴얼입니다. 기본이 돼 있으면 나머지는 천천히 이제 할 수 있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뼈대가 흔들리죠. 아주 사상 누각이 되고 폭삭 주저앉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이 매뉴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료로 배포가 되고 책이 없는 분들은 다운로드도 돼서 아마 다 배포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전국 변호사님들한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변호사 일반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으시려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홍로이어 네이버.com HONGLAWYER @네이버.com 홍로이어 네이버.com 일로 연락 주시면 이 매뉴얼을 제가 PDF 파일로 바로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